자, 화폐 가치가 매년 3%씩 낮아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노령화, 사회보장 확대로 화폐 발행이 늘어서 화폐 가치 하락률이 더 가팔라지는 것 같은데 10년 전 5억 아파트가 지금 10억 아파트인데 아니죠. 자, 10년 전 5억 아파트가 지금 10억 아파트다. 화폐 가치가 매년 3%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10년 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3에 10제곱 곱하기 5죠. 그럼 얼마예요? 그래봤자 34%예요. 35% 정도. 그럼 5억 아파트가 35% 하면은 6억 7,500 맞네요. 6억 7,500. 근데 왜 10억 아파트가 맞는다고 할까요? 폭등이들 노리는데 저 질문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아파트 가격은 물가보다 더 빨리 올라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원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물가치 상승, 으로 인한 집값 상승, 이것을 저희가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렇게 진행이 됐을 때, 요 인플레이션이 어떤 인플레이션일 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일 때. 그래서요,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지금 집값 올라간다고 말하는 유튜브들 있죠? 뭐 전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늘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장기적 우상향이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거품이 빠진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품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집값이 왜 떨어질까요? 거품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 견인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좋고 소득 상승률이 좋고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거고, 우리나라 집값 같은 경우 IMF 이전에 올랐던 부분이요, 막 거품이 꼈다기보다는 그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런 이야기 하죠. 과거에 비해서 강남 아파트 값이 전세가 100배가 올랐고 매매값이 80, 3배가 올랐다. 50년 전에 비해서. 50년 전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50년 전이랑 지금은 다른 게, 그때는 경제 성장이 막 하고 있을 때라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에서 지금 2023년까지 봉급 오른 게 더 커요? 아니면은 1970년에서 1993년 이때까지 봉급 오른 게 더 커요? 봉급은 그때가 훨씬 많이 올랐죠. 왜? 그때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으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요,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금리도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 받는 사람들도 막 성장하니까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금하는 사람들도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 모으기 쉬우니까 집 사기도 좋았고, 그러니까 집값이 쭉쭉 올랐던 그런 시기다. IMF 터지고 나서 모든 게 뒤바뀌었지만. 다음으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뭐냐? 이게 바로 유동성, 그 다음에 대출, 이런 것들을 잔뜩 풀어가지고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이라서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소득이 못 따라가요. 오히려 물가 때문에 실질 소득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바로 지금이죠. 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여기에 2020년 코로나 사태, 요 두 가지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부추겼다. 자, 그러면요, 이 가치가 확실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얼마나 올랐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얼마냐? 최근 평균 2014년 7월 초이노믹스 이후부터 2023년 1월, 그러니까 이때까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히려 지금 최근 거 더하면 평균치는 더 올라갈 테지만, 요 상황까지 우리나라가 물가가 평균 거의 얼마나 올랐냐? 1.7% 올랐어요. 그러니까 3%씩 화폐는 많이 푸는데 그만큼 효과를 못 보고 있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3%씩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화폐는 더 많이 풀고 있어요. 근데도 물가가 1.7%밖에 안 오른다. 그 이유는 통화 승수가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통화 승수 그래프를 제가 뽑아놓은 게 없어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통화 승수 찾아보시면은 2014년 초이노믹스 시행하고 2015년 기점으로 통화 승수가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화폐 유통 속도랑. 그 이야기가 뭐예요? 예전엔 100만원을 풀면 200만원이 돌았는데 지금 100만원을 풀면은 150만원이 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푸는 것만큼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 이 가장 큰 악재를 맡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옆 나라 일본이죠. 돈은 엄청나게 풀죠. 정부 부채가 250%가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돈을 엄청 많이 풀었는데 물가가 안 오르죠. 돈이 돌질 않으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내수 경기 침체 문제도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더라도요. 그래서 2014년 7월 저희가 초이노믹스 기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때 세계적으로 부채를 축소할 때 우리나라는 부채를 풀었기 때문에 이 정책을 가지고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기에 풀면서 부동산 거품이 많이 생겼죠. 이 당시에 서울의 중위가격 기준이 4억 8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가 1.7% 상승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얼마나 돼야 될까요?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5년 정도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 다 고려했을 때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중위가격 한 6억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중위가격 기준으로 거품이 가장 많이 끼던 21년 하반기에 서울의 중위가격이 12억 얼마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토막 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한참 멀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가 적정 수준이에요? 물가 상승분을 만약 반영한다고 했을 때. 근데 사실은 그 물가 상승분도 충분히 거품이 껴있어요. 왜냐면 초이노믹스 이전에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서 거품을 껴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초이노믹스까지 하면서 주담대의 거품까지 껴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진짜로 완전히 정상화가 되려면 저거보다 더 빠져야 돼요. 실거주 가치에 맞게 가격이 되려면. 왜냐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요. 자산 비중이 한 30% 정도가 실물 자산이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실물 자산이고 이 거품이 얼마나 많이 꼈냐면은 강남 집값이 뉴욕보다 비싸요. 강남은 상급지이고 똘똘한 채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뉴욕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기준을 보통 말씀을 드리는 게 PIR이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주택 구매력 지수. 그럼 주택 구매력 지수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가 구매가 가능하냐? 서울의 중위소득으로 중위가격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3명이 안 됩니다. 100명 중에. 한참 더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중위가격이 거의 반토막까지는 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기준으로 그 당시 고점 기준으로 반토막 이상 나야 된다는 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토막 나면은 그 가격에 살려면 DSR 지금 연끌하는 사람들 수준으로 30%는 받아야 돼요. 근데 예전에 하우스푸어 2012년에 하우스푸어 이야기 나올 때 그들의 DSR이 20%인데 하우스푸어라고 불렀어요.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의 핵심은요. 우리나라 집값은 2000년대 이후에는 대출에 달려 있었다. 소득이나 인플레이션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대출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지던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물가가 떨어졌을까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부동산은 실물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라 오른다. 이 말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실물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오르는 것들은요. 대출을 끼지 않고 사는 것들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값이 옛날보다 엄청나게 올랐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짜장면을 한 그릇 사 먹기 위해서 내가 그 은행에 가서 DSR 40%를 신청해서 지금 10,000원 정도 하는데 한 4,000원 정도 대출을 받고 6,000원 정도 내가 모은 돈으로 짜장면을 한 그릇 사 먹습니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실물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거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사고 팔고 하면서 막 거품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역효과를 받고 있죠. 지금 딱 그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들은 인플레이션이랑 실물가치 오른다 이야기할 때 인플레이션이면은 코로나 때 풀었던 그 통화량이 분명히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올 거고 이게 금리 인상으로 돌아올 거다. 그래서 22년에 금리 3% 이상 올라갈 거다 라고 말한 데가 거의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들어왔죠. 어느 쪽이 맞는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은요.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인플레이션대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실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낀 가격이죠. 보통 많이 낀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중위가격이 4억에서 12억까지 올랐으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올랐나? 7년 동안 평균 1.7%. 그러면은 많이 쳐줘도 한 10% 인플레이션 10% 진행되는 동안에 요것만 보시더라도 지금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가격이고 특히 코로나 이후가 역대급 고점이기 때문에 부동산 사이클대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그 고점이 나오기 힘들다. 이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가격은 앞으로도 한참 더 빠져야 돼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한 40% 정도 빠졌는데 이번에 원래 고점은 2019년 기준이죠. 2018년 말. 그때 기준으로 한 40% 정도는 빠져야지 본격적인 정상적인 가격이다. 그게
코로나 기준으로 40%. 그 얼굴 없는 분 요즘에 그런 이야기하고 이제 그 뭐였죠?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 예? 맨날 편들어주죠. 이제 상승론자로 돌아섰다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옛날부터 3, 40% 떨어질 거 예측하고 3, 40%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른다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아니죠. 코로나 이전에 3, 40% 이야기했으면 코로나 이후에는 그 이상 빠지는 걸 이야기해야죠. 코로나 거품 빼고 3, 40%를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떨어질 것 같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2배 오른 것도 반토막 났습니다.